4월 29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공방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한국형 FBI를 내세우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여야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됐다며 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국회 운영위를 열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역 정책에서도 신구 권력의 충돌이 커진 셈인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자로 직접 나섰습니다. 총 7개 청원에 답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꼭 이전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MB 사면 반대와 관련해선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또 정회원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가면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커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이네요. 신체커는 이제 금요일이 제일 표정이 좋아요. 네, 평소에도 좋습니다. 네, 자 준비되면 이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헤드라인에서도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신구 권력의 충돌, 마찰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둘러싸고 현 정부와 인수위 정면 충돌을 한 데다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청원안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저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을 꼭 해야 하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윤 당선인을 모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분위기라면요.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 사안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예단을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요. 임기가 열흘 남짓 남은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걸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기대가 현실화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민주당의 대항마가 잠시 후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오후 7시쯤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두 예비 후보는 마지막까지 설전을 벌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멘토가 다룰 겁니다. 네, 어제는 박마커에게 지시하더니 오늘은 조멘토한테 지시한 거예요? 지시는 아니지. 이따 국장에게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조멘토가 선배죠? 네. 지금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류 실장이 실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신혜원의 뉴스백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개정안에는 수사권 이전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민주당은 법안과는 별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금 전 국민의힘이 빠진 상황에서 단독으로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자, 복잡한 검수완박 법안 내용 오늘도 신체커가 쉽게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네, 다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입니다. 금요일에 뉴스픽5 시작해보죠. 자, 준비한 소식은요. 검수 덜박, 그리고 마스크 신경전, 대장동 녹음 파일과 614억 원, 마지막은 유엔 보란 듯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검수완박 개정안, 사실은 검수 덜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후위번호는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사법들 나오든지 서울법들 나오든지 사법고시 수석을 하든지 이 인간의 불안정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부터 다정의 검수완박 1타 강사인 저 신체커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을 요목조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 일주일 상황 요약 정리부터 들어갑니다.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도 했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논의를 다시 하자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법사위에선 6탄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망의 이틀 전 본회의, 민주당은 결국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허탈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애초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과는 다르다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중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과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입니다. 첫째, 1번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2번 6대 범죄 중에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다. 3번은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 3개로 줄인다. 넷째, 한국형 FBI 중수청 논의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한다. 5번째,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한다입니다. 네, 보기부터 어렵습니다. 수능이었다면 100% 3점짜리 고난도 문제인데요.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 정회원분들은 정답 한번 댓글로 달아보시죠. 자, 5, 4, 3, 2, 1. 네,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과 4번이었습니다. 자, 왜인지 문제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2번입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요. 자, 원래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는 6대 범죄 가운데 4가지는 빼고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에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의 범죄로 한 글자가 달라진 겁니다. 자, 중과 등은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수사 대상이 애매해지고 넓어질 소지가 커졌습니다. 자, 그다음 4번째 보기입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이내에 중수청을 신설하고 6대 범죄 수사권 모두 넘긴다. 자, 이 내용은요.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에선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이 사법개혁특위, 중수청 이 두 단어가 아예 언급조차 되질 않은 건데요. 중수청을 만들어야 검찰 권한을 넘길 수가 있는데 중수처가 없으면 검찰이 계속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수완박 취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중수처가 출범하고 그 뒤에 정리하기로 됐던 이 스케줄이 지금 굉장히 안개 속으로 사라진 상황이라서 자, 민주당은 당장 중수청을 만들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를 구성하자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없어도 어쨌든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조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합의는 파기된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운영위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한 상황인데요. 다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재현될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애초에 왜 개정안에서 사개특위, 중수청 관련 내용이 빠진 걸까요? 여야가 뇌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러한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제가 의총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중수청 이거 빨리 만들자. 자꾸 독촉하는 게
웃을 수가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시는 거죠.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칼끝이다 이제는.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면 향후 한동훈 법무장관의 힘을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여야의 정략적인 행보 속에 이 법안은 검수 완박도 아니고 검수 덜박도 아닌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 검수 완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법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픽은요. 마스크 신경전입니다. 자, 외출할 때 챙기는 세 가지, 휴대폰, 지갑, 그리고 마스크가 있죠. 맨 얼굴로 외출한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드디어 실외 마스크 안녕입니다.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네, 정부는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과 확진자 감소세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다 벗은 것은 아닌데요. 이 공간의 밀집도를 고려해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행사,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의 거리 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다수가 모인 상황이라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에 줄 서서 기다릴 때, 또 버스를 기다릴 때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야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걸까요? 자, 전문가들은 이 적극 권고한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시기상조다, 성급한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확진자 5만 명 이상 그리고 사망자 100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근거로 이 마스크 실외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건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안철수 위원장은 5월 초가 아니라 5월 말쯤 이 사망자 수가 확실히 줄면 그때 해제를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마스크 해제를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신경전을 벌인 건데요. 인수위 측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도 되물었습니다. 마스크 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서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과학 방역, 즉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과학이 아닌 정치 방역을 했다고 의심하는 듯합니다. 정부는 적극 반박했는데요.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일 뿐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과 또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고요. 실내가 실외보다 이런 전파의 위험도가 18.7배 높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들도 있고 실외 마스크 해제 2년간 견뎌온 답답함을 벗어낸다는 점에선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경계심까지 벗어서는 안 되겠죠. 편리함이냐 안전이냐 이제 선택은 개인의 몫이 됐습니다. 정혜원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바로 벗는다, 계속 쓰겠다. 역시 댓글로 의견 주시면 들어가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입니다. 대장동 녹음 파일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이 드디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정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간의 대화 녹음으로 총 100개가 넘는데요.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에서는 정회계사의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 녹음의 경우 녹음을 한 이유 그리고 조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는데요. 이 정회계사는 동업자들의 협박도 있었고 잘못하면 나중에 크게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방어 차원에서 녹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무단 퇴정을 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에게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614억 원입니다. 네, 우리은행의 직원이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또 공모 혐의가 확인된 친동생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 이들이 빼돌린 돈은 해외 업체에 돌려줄 기업의 매각 관련 자금이었는데요. 무려 6년 동안 차근차근 빼돌렸습니다. 파생 상품과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은행도 금감원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 수시 검사를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픽입니다. 유엔 보란 듯입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쟁의 한 복판으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찾아서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민간인 시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I imagine my family in one of those houses, now destroyed and black. I see my granddaughters running away in panic. Part of the family eventually killed. 국제사회는 결코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전쟁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가 전쟁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회담이 끝난 후 1시간 뒤 러시아는 보란 듯이 키이우를 겨냥한 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건물은 불에 탔고 시민 10명이 다쳤습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굴복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42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어제 류 실장이 일타 강사 얘기하니까 바로 또 그 컨셉을 쓰네요. 어제 교원 자격증 있다고 그랬죠? 네. 네, 류 실장은 무슨 자격증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이제 신구 권력의 충돌 오늘 이제 벌어졌죠. 뭐 좀 방역하고 또 별개의 문제로 그 수영복 입는 것보다 지금 마스크 벗는 게 더 문제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마스크 얘기 저희가 뒤에 다시 한번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검수완박 법안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부터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게 뭐 어느 정도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저께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이제 조금 전 이제 직접 심판 청구, 이게 본안이죠. 본안 청구도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이제 신체커가 뭐 질문도 던지고 답변도 하는 이제 퀴즈 형식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의 중수청, 중대범죄 수사청이 지금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결론적으로 검수완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아까 신체커가 직접 문제로도 냈던데 그 중재안 내용 중 크게 2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 부패, 경제범죄 등 수사 대상에 대한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중수처를 설치한다는 것 한 가지인데요. 지금 여야가 이 2번째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니까 빨리 사개특위를 꾸리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협조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재안에 당초 합의가 안 된 다른 개정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합의는 이미 파기가 돼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개특위 구성에도 협조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운영위를 열고 사개특위를 꾸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가 조금 전에 열린 거 아니에요? 네, 그 윤여영 위원장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인데요. 오후 2시에 운영위를 열고 또 한 번 단독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부터 사개특위가 중수청 설치 입법을 준비하게 됩니다. 각 의원들을 대표한 원내대표가 서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채 3일도 가기 전에 무슨 이유에선가 이것을 정면 파기를 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운영위 간사인 이 송원석 의원만 참석을 했었고요. 잠깐 들어와서 표결 전 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강제 소집한 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들어보시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오늘 운영위원회는 대단히 부적절한 소집이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장님께서 강행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하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국회 절차만 따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서 좀 무기력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검수완박 이 사태가 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신체코에게 빨리 좀 다른 아이템도 시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럴 거면 로스쿨을 갈 걸 그랬습니다. 로스쿨이요? 농담이죠? 네, 농담이고요. 네.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까 제가 문제풀이하다가 그래픽이 좀 잘못 나가가지고 아, 그래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따 고쳐요.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스크 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류 실장, 신체커가 정의원분들 의견을 듣는다 그랬는데 좀 챙겨봤어요? 네, 제가 이제 좀 챙겨봤는데요.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일단 앞으로도 쓰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뭐 답답하지 않다, 마스크를 좀 더 쓰자, 또 사놓은 마스크가 아직 많아서 다 떨어질 때까지는 쓰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마스크 쓰는 건 이제 개인이 알아내서 판단해서 하면 된다. 나는 이제 쓰지 않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체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아직 안 걸렸거든요. 사실 코로나를. 네. 혹시 몰라서 조금 쓸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일단 박마커 손을 이렇게 올려봐요. 봐봐요, 이렇게. 마귀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박마커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뭐예요? 신조어예요? 네, 마귀꾼이라고 마스크만 쓰면 좀 잘생겨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의원분들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얼굴 들이밀지 않겠다고.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은요. 둘이 나가서 해요. 네, 좀 나가서 하고요. 자, 좋습니다. 저도 이제 당분간 마스크는 쓸 예정입니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중수청 없는 검수완박, 민주당 사개특위 구성 단독 의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했습니다.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진전된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열흘 남짓 앞두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마지막 답변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5년간 111만 건의 글이 올라왔고 또 2억 3천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마지막 답변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에 대해서였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천공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반대도 많지만 찬성도 많다.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듯한 발언인데요. 사면을 하게 된다면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이 유력합니다. 사면 심사위 등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쯤에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MB 사면 요청을 하고 있죠. MB 수사를 주도했던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사면을 하는 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늦어진 이유로도 이 MB 사면이 꼽혔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끼어들면서 논의가 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최측근인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네, 이번에 사면이 거론이 된다면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해서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좀 더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인데요. 여권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씨를 사면했을 때는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아주 거셌죠. 이명박 씨를 사면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김경수 전 지사까지 같이 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면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 특히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실제 사면이 되면 여론이 더 분열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형이 너무 과도하잖아요. 4년이나 이 감옥살이 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워낙 정 교수가 건강이 안 좋았고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건 봐야 된다. 정경심 전 교수가 왜 갑자기 이게 끼어들어서 이름이 거명된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불공정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났는지. 네, 앞서 문 대통령은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사면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인을 사면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을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네, 다만 뇌물죄를 적용됐던 이 박근혜 씨를 사면하면서 이 말을 어긴 셈이 되기는 했는데요. 결국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과정부터 결과까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가장 큰 기준은 국민 통합일 텐데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명박 씨는 빼고 박근혜 씨만 사면을 했을 때는 이 건강 문제와 국민 정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사면에 대한 국민적 정서,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높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9.6%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각을 세운 대목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네, 앞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같은 생각을 밝혔었죠. 윤 당선인 측에 대한 작심 발언 이어간 겁니다. 다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을 한다면 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키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열린 청와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국가의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취임을 열흘 남짓 앞둔 윤석열 당선인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3%,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4%였습니다. 엇비슷한 부분이죠.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이 용산 집무실 이전이 꼽혔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사 문제였는데 순위가 이렇게 뒤바뀐 모습이고요.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급히 바뀌면서 논란이 일었던 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어제 이어 오늘도 충청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과 동행을 하면서 논란이 됐죠. 윤 당선인이 직접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과거 대통령님들도 이 충남 발전에 대한 뭐 사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보고를 이렇게 자세히 받고 또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대학하고 병원 부주 이렇게 남겨놓고 그래. 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 유세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자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윤석열 당선자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의 태도 오늘은 좀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제가 또 좀 있으면은 대통령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은 하나하나 반드시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네, 윤 당선인의 이 영상 선거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좋아, 빠르게 가! 네,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0일에서 2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점, 또 첫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쿼드 회의에 앞서서 우선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중에 출범 후 최단 기간 안에 열리는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 안보,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22일이 지금 유력한데요. 그때쯤이면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의 사저에 있을 예정이라서 이 양산에서 만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이 전 현직 대통령을 모두 만나게 된다는 점 역시 이례적인 대목인데요. 현 정부와 새 정부의 바톤 터치 오늘로 꼭 11일 남았습니다. 신경전이 여전히 거센 상황인데요. 10년이 아니라 5년 만의 정권 교체, 불안정한 인수인계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재인, 이명박 씨 사면에 찬성도 많아 윤석열 역대급 빠른 한미 정상회담 예정.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이제 속보 하나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면요.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내용 들어봤고요.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에서 비판 입장을 지금 이제 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단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또 다른 속보들도 짚어볼게요.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실 그 인사안 관련해서요. 시민사회 수석실을
강화할 생각이라는 점을 밝혔죠. 네, 류 실장이 일요일에도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안 밝힐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자, 핵심은 대통령실 내에 시민사회 수석실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민원을 또 정치하는 그런 국민제안 비서관이라든지 또는 그 디지털 소통하는 비서관까지 포함해서 다른 분야는 상당히 슬림화되지만은 시민사회 수석실은 조금 대폭 강화할 생각이고. 네, 지금 이 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수 완박 법안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일반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등 대국민 여론전 강화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자,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3실 8수석 체계입니다. 새 정부는 2실 5수석 체계로 좀 더 슬림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유 실장 일요일 날 나오래요. 네. 요즘 이제 선배한테 시키는 게 유행인 모양이네요. 아니 저는 항상 일요일에도 이 브리핑이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요즘 다 인터넷에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좀 걸려 있으니까 용산 집무실 쪽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잠정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만찬 장소가 논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용산 집무실에서는 만찬을 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은데요.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 근처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환영 만찬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윤옥 여사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만찬을 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유물 훼손 우려 같은 이런 비판 여론이 있었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또 만찬에 어떤 메뉴가 오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음식의 진심이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 왜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독도새우 뭐 이런 걸 올리면서 메뉴에 또 나름대로 의미들을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메뉴가 테이블에 오를지도 궁금합니다. 네, 국장이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으니까 만찬 메뉴 어떻게 추천하실지 저는 뭐니 해도 소고기. 한우. 소고기. 국장 저희 근데 회식은 어떻게 언제? 회식 잡아야 빨리 해야 되는데 되는데. 마스크 해제 맞물려 가지고 좀 고민해 볼게요. 유 실장 생각은 어때요? 아니 질문이 뭐예요? 근데 뭘 질문한 거였어요 지금 저한테? 저 이렇게 만찬 메뉴를 뭘로 하느냐? 아, 만찬 메뉴. 글쎄요, 뭐 한국적인 정서를 좀 드러내면. 왜 웃어요? 예, 그러게 좋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치킨 같은 거 어때요? 치킨. 그러면 맥주도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맥주. 다금발이라고 말씀드릴 줄 알았지만 맥주라고 한다면 독도새우로 만든 새우깡 어떻습니까? 자, 됐어요. 네. 아니 저는 유 실장 좀 부러워요. 네, 일도 잘하고 주량도 세고 뭐. 네, 바로 이제 맥주 얘기가 나오네요. 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빨리 이루어지는 거. 저희가 지금 이제 메뉴 얘기를 잠깐 했지만 메뉴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본 거고요. 결국 이제 한미 동맹 강화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G2로 부상을 하면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좀 고민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전략적인 모호성을 내세웠던 바가 있고, 미국이 이례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만큼 뭔가 요구한 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4자 안보 협의체 이 쿼드 가입 추진 등이 좀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실제 백악관은 이번 순방 목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이 당기는 대로 다 따라가서 중국과의 척을 지는 것이 지금으로서 과연 좋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두고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미국에 굉장히 큰 압박이 다가올 것 같은데 당선자께서 좀 요령 있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좀 이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때는 퇴임 대통령 신분이 될 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게 좀 이례적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재임 중에 상호 신뢰와 존경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회동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G7, G20 등 다자회에서 서로 만난 바가 있습니다.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에 대한민국 위상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쉽게도 여기까지다.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저희가 메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뭐 재밌다는 의견도 있고 전혀 안 웃긴다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분이 소고기 무한 파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알았어요. 뭐 이런 회식 메뉴를 추천해 주셨네요. 더 하면 안 돼요. 네, 그만합시다. 자, 좋습니다. 오늘 그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MB 사면에 찬성도 많아 윤석열 당선인 역대급 빠른 한미 정상회담 예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첫 번째 소식은 정유라의 경고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돌연 SNS 계정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계정을 개설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한 지 3일 만인데요. 정 씨는 힘들어서 더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겠다며 도를 넘는 댓글과 허위 사실은 선처 없이 법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를 거론하는 댓글은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법적 처리하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정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첫 게시글을 올리고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자신의 근황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허위 사실에 고통받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의료기록 삭제입니다. 제주대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입원 중이던 13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의료기록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당초 의료기록지에는 의사가 에피네프린 5mg 호흡기 방식을 통해 주입하도록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주사로 투입했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몸무게 10kg인 아이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했던 겁니다. 하지만 2시간 후 의료기록에는 의사의 처방이 지워지고 간호사의 처치만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영아가 사망한 뒤에는 간호사의 처치 행위까지 통째로 지워진 건데요. 전날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찰은 오늘 간호사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의료 과실 보고가 지체된 경위와 그리고 은폐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근 근황 공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해 사망설에 휩싸이기도 했던 해군 특수전 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이 씨의 유튜브 채널 관계자는 채널 게시판에 짧은 공지글과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효율적 전투 수행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해보려고 한다며 기부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사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의 뒷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씨 측의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누리꾼들은 체형과 자세를 고려했을 때 맨 오른쪽 남성을 이 씨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맞붙을 민주당의 후보가 잠시 후에 발표가 됩니다. 도시 전문가 김진애 전 의원이냐 아니면 명심을 앞세운 송영길 전 대표냐.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정치권에선 벌써 송 전 대표의 지역구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2명의 후보 중 누가 더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 MIT 도시계획 박사 김진애이면 1번,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이면 2번. 송영길이냐 김진애냐 오세훈 시장과 맞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드디어 오늘 결정이 됩니다. 당초 당에서 애타게 찾았던 새로운 인물은 아니죠. 이가 없으면 잇몸이란 말도 있습니다. 누가 되든 부캐라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거 백다의 반장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슈. 저는 집발 백선상이라고 해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슈. 궁금한 건 따로 편지 주세요. 어색한 사투리 덕분일까요? 집발 백선상 딱 한 번 나가고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졌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부캐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수호 동물들을 전면에 내세웠죠. 황소 그리고 부엉입니다. 제 별명이 황소입니다. 일하는 동물입니다. 죽어서까지 자기 살과 뼈, 가죽까지 주인에게 바치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라는 면이 있고. 아테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부엉이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지혜를 같이 겸비한, 그래서 저도 지향하고 싶은데. 이유가 그럴싸하긴 한데 그냥 닮은 동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황소, 김진애 전 의원은 부엉이. 그럼 오세훈 시장은 어떤 동물이 어울릴까요? 오 시장의 부인 왈, 대학 시절 별명이 셰퍼드였다고 합니다. 문 남성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해서 이런 별칭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오 시장, 지금은 다른 사람을 지키고 있다 공격을 당하고 있죠. 바로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고도 제한이나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거는 용산뿐만이 아니라 강남의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서울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5년 임시 집무실로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장으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도시계획이 다 뒤틀어지게 돼 있어요. 서울시가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 발생했을 때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피해갈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걸 공개하고 공론화 시켰어야 되는데 같은 당이고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해도 기존 도시계획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보란 듯이 국방부 청사에서 600m 떨어진 곳에 38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승인했죠. 오히려 그동안 청와대 때문에 제약이 걸렸던 도심 개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빌딩 숲과 나무 숲이 공존하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형태의 녹지 공간을 도심에서 구현해 낼 계획을 세우고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오 시장의 선거 슬로건 공정도시 서울이죠. 이 공정이란 단어, 이 역시 공격 포인트가 됐는데요. 대선을 치른 전직 당대표였기 때문일까요? 송 전 대표는 바로 윤 당선인을 소환해 날을 세웠습니다. 공정도시 서울.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말이라는 것이 사실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이 너무 허언화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식과 공정을 내세웠지만 지금 하는 행위는 몰상식과 불공정의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도시 전문가란 점을 강조하고 있죠. 김진애 전 의원은 과거 오 시장의 도시사업 행태를 콕 짚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했던 게 다 불공정한 거였죠. 그러니까 파이시티에 특혜를 줬던 거라든가 아니면 용산 프로젝트에 드림허브 민간 개발을 만들어서 32조를 키웠던 거. 불공정과 이른바 부자 또 개발 강자들 이런 편만 들었던 분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규정하는 두 사람의 시각 역시 크게 달랐습니다. 대선 후반전인 면이 있고 이번 선거는 오세훈 후보와의 경쟁도 되지만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김진애 도시 전문가, 경기에는 김동연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전문가 라인업을 하면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훨씬 높일 것이다. 지난 대선의 영장선이다. 아니다. 수도 서울을 이끌 도시 전문가를 뽑는 선거다. 입장차가 확연합니다. 당연히 선거 승리 방정식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서울은 또 대한민국 수도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당력을 총괄해서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선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이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중도에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4.9%를 줬기 때문에 민주당은 단단하게 결속을 할 테지만 여기에다 플러스로 할 수 있는 후보는 김진애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당내의 결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중도층에 대한 확장은커녕
당내 결속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과연 누가 최종 선택을 받게 될까요? 오늘 저녁 7시 결과 발표가 기다려집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죠. 정치권에 신토토급 인사들이 많아서일까요? 마치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듯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일부에선 인천 계양을 해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데요.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줘야 할지도 모르죠. 송 전 대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한 건 아니지만 왜 안 되느냐 가능성을 슬쩍 열어뒀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도 대선 후보로 나오는데 출마를 했던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도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 출마는 문제가 없고 왜 이재명 후보 출마만 논란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이 고문의 출마, 송 전 대표의 말처럼 출마 자체가 논란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출마 지역은 조금 다르죠. 인천, 계양, 을에서만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선택지들도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성남 분당갑에 출마할 용기는 없느냐고 말입니다. 성남시장이고 그래도 순회동에서 살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경기도지사까지 이제 역임했는데 이재명 그 후보가 만약에 성남 분당갑에 나온다면은 그럴 용기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도발. 성남 분당갑 지역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죠. 이 대표는 안 위원장에겐 출마 명분이 있다고 봤는데요. 안랩 본사가 분당갑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안랩, 오늘날 정치인 안철수를 만든 기반이죠. 특히 무료로 배포한 V3 백신은 안 위원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보팅, 베이케이션, 빅토리, 투표, 휴가, 승리의 줄임말로 국민의당 V3 사전 투표 캠페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안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미래 먹거리를 강조했었죠. IT 회사들이 몰려있는 분당갑 지역구의 특성, 자신의 정책 코드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안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더라도 이른바 꽃가마를 타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 경선 우선주의 원칙을 깰 순 없다.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공천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유승민 의원 꽃가마 안 태워드렸고 못 태워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어지간하면은 경선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뭇 궁금한데요. 우선은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죠. 조만간 인수위 활동도 마무리가 됩니다. 인수위 이후도 고민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당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원외에서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차기 대선을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프로 출마로냐 피로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보선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도전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안 위원장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인데요. 보궐선거 후보 등록 다음 달 12일과 13일로 예정돼 있죠. 어찌됐든 그 전엔 가부간의 결심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만일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이 성남 갑에서 이렇게 맞붙게 된다면 누군가 한 명은 필연적으로 낙선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 상처도 클 텐데요. 문득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떨어지든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의제의. 네. 뒤에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이재명 상임 고문이 전략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출마에 찬성하느냐는 의견이 조금 갈렸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명심을 내세워 서울로 간 것도 부자연스러운데 이 고문이 또 대신에 온다면 뭐 서로 짰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인천시장 선거만 보면 이 전 후보가 개항을 해온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뭐 격투기 세계에서도 그런 도발이 있어요. 뭐 용기가 덤빌 용기가 없느냐, 뭐 이렇게 좀 도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 성남 쪽에 이제 출마할 용기가 없느냐는 식으로 이제 이재명 고문에게 뭐 일종의 도발을 했잖아요. 이제 이재명 고문 쪽에서 이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아예 무시할지 그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일인데. 이준석 대표도 또 공격을 당할 일이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입은 점퍼 때문인데요. 이제 지금 사진으로 이제 아마 나갈 텐데 파란색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 안팎에서 거센 공격을 당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라는 인간이 1번이라고 쓰인 파란 잠바를 입고 참 잘 논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아, 1번이라고도 있었어. 네, 여기 1번이라고 네, 적혀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튜버 신혜식 씨도 이 검수완박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난리인 날 민주당 홍보를 하러 갔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왜 저런 색깔에 뭐 1번이라고 적힌 옷을 입었을까요? 저 장소가 좀 중요한데요. 이 대표가 네. 지난 27일에 전남 나주의 한전 공대 행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간 거죠. 그러니까 1시간가량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무대로 올라와서 이 과잠, 그러니까 학교 잠바. 아, 학생들이 선물한 점퍼군요. 네, 이제 좀 MZ세대 아이템, 이 과잠을 선물을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과잠의 색깔이 파란색이고 이제 숫자 1이 새겨져 있었던 건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1ST가 first라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네요. 뭐 우리가 최고다, 뭐 우리가 1등이다 이렇게 적혀 있던 게 공교롭게 좀 뭐 파란색 1번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이제 그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또 일부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터졌던 그런 사안이네요. 조멘토 이준석 대표 성격상 가만히 있을 또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면서 불편한 신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연세대생은 모두 민주당 지지자로 몰아붙일 기세라면서 차라리 서울 간선버스의 파란색도 바꾸라고 해라.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어도 민주당 지지자로 몰아라.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톡 쏘는 정치 바로 정리를 할게요. 네. 그 7시쯤 발표된다고 그랬죠, 서울시장. 네. 조금 더 빨라질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좀 챙겨봐요. 제가 좀 그래도.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자, 한마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퍼드 오세훈 대항마 오늘 결정. 부엉이 김진애 대 황소 송영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다음 주면은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됩니다. 신혜원 체커와 유정화 실장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청문회 잘 좀 챙겨요. 자, 민주당은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칼끝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줄줄이 예정이 돼 있죠. 본격적인 청문 전국 시즌이 열릴 텐데요. 민주당이 날선 검증을 벼르고 있는 인물은 크게 5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해서요. 네, 김인철, 네, 이상민, 정호영,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등인데요.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꼽은 공격 타깃 넘버 1은요.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 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까지 왕들의 귀환입니다. 네, 왕 중의 왕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핵심 표적으로 삼은 이유, 한 후보자가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의 기수로 나섰기 때문일 텐데요. 다음 주엔 그 어떤 청문회보다 법사위 청문회가 가장 핫한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예능이 저는 좋아요? 정치부회가 좋아요? 정치부회가 가장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일단 백다희 아나운서 오늘 마지막 방송 미리 좀 축하를 드리고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얘기 좀 해봐요. 저 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건 반장을 정말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고 우리 가족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 그런데 가장 제일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사랑한다. 알겠어.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런 걸 묻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너무 많은 말이 지금 난무하고 있으니까 좀 정리는 하고 갑시다. 정리를 하면 저의 진심은 정치부 회의를 가장 사랑한다는 겁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아는 형님은 한 번 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실한 그래요? 알았어요. 어휴, 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미리 보는 청문회였는데요. 자, 가장 최고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 말고도 태도를 거짓으로 꾸밈, 얼굴이나 몸차림 따위를 알아보지 못하게 바꾸어 꾸밈이라는 뜻도 있지요. 부디 우리 백 반장이 가장을 가장한 건 아니었길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가장 앞세우고 있는 공격 포인트는 뭘까요? 한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버금가는 권력자가 될 것이란 우려인데요. 바로 소통령입니다.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통, 한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민주당은 왜 한 후보자를 소통령이라고 칭하는 걸까요?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합의안 뒤집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발언 뒤 이 대표는 검수완박 합의안 무효를 선언을 했죠. 국민의힘으로서 민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준 꼴이 됐는데요. 당장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거수기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양당이 요청까지 해서 추인한 내용을 이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그 양반 한마디로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심각한 회의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대표는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는 그저 법률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구했을 뿐이라는 건데요. 정작 이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보면은 어떤 맹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과되면은 국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들은 것이고요. 한 후보자가 합의안 결정 번복에 입김을 행사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정무적인 판단은 오롯이 국민의힘 스스로의 몫이라고 강조했죠. 법률적 지식에 대한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어도 정치를 하는 것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정당인 저희 국민의힘이고요. 그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제가 정무적 판단을 한동훈 후보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위임을 하고 이러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시각엔 그다지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정치인 뽑지 않겠다고 하더니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갖다 뽑은 거 아닌가. 이제는 왕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에요. 민주당이 꼽은 두 번째 공격 포인트, 한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인데요. 먼저 아파트 편법 증여와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죠. 검사로 일하면서 법을 어기고 편법 증여와 위장 전입을 하고 한 후보자는 검사 임관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이 한 후보자의 어머니가 기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던 아파트였습니다. 사실상 어머니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한 후보자가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일 당시 이 배우자의 위장 전입 사실도 확인이 됐죠. 배우자가 차량 구매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구리시로 한 달간 위장 전입한 건데요. 한 후보자도 이 사실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불법 투기 의혹도 추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닌가. 뭐 이런저런 그 불법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정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공직을 담임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격 포인트는 한 후보자의 오만인데요. 한 후보자의 언행을 보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 태도가 불손하다는 뜻일 텐데요. 한 후보자가 날뛴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분의 이런 정도의 행태를 갖고 그 법무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너무 오만해. 그리고 너무 날뛰고 있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부터 민주당에 지나치게 적대적이었다는 불만입니다. 민주당이 그냥 너그럽게 지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처음에 그냥 서투른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러 차례가 계속 반복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후보자로서 자신의 자세를 겸손하게 가지면 될 일입니다. 거의 뭐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거를 보면 뭐 저희들이 그거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선뜻 동의해주기는 매우 어렵다. 민주당 컨셉은 오만과 편견일까요? 오만에 이어 편견도 발동한 것 같은데요. 한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드는 또 한 가지 다름 아닌 패션입니다. 원호군의 자신 있는 표정. 패스. 조홍천 의원 한 후보자의 이 남다른 패션이 특히나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기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어딘가 다른 듯한 느낌이 불편한 듯한데요. 통상의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마이크 들이대면 다소곳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뭐 일상적으로 봐오다가 뭐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정도면 한 후보자가 싫은 이유 그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해도 싫어. 자, 오늘은 한동훈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총공세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한 후보자는 과연 다음 주 청문회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실험 카메라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경 쓰지 마. 안경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야? 당연히 집어 던져야지. 그것도 바꿔라며? 아니 근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이틀 동안 이제 파행을 겪으면서 새로 이제 날짜가 잡혔고 줄줄이 이제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주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신혜원 체커와 유정아 실장이 이제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그런 왜요? 좋죠? 저희가 억지로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같아요. 네. 기대가 크고요. 자, 박준우 마커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를 짚어봤고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반격을 펼칠지 그건 또 정치부에서 다음 주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도 많이 제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박 마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정확히는 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봤습니다. 아, 누군가에게 마지막은 또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 이 정치부회를 가장 사랑한다는 분이 계시는데 회의 전까지 좀 제발 정리 좀 해두라고 시켜놨는데 이 백다혜 반장이 지금 칠판 앞에 나가 있을 텐데요. 이름하여 백스 브리핑이라는 미니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백 반장 나와주세요. 네. 정치부회의를 가장 사랑하는 백다혜 반장입니다. 백브리핑 말고 백스 브리핑 시간인데요. 제가 한덕수와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건 전관예우 부분입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로펌에서 고문을 맡았었죠.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18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후보자는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한덕수 저지법의 입법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입니다. 검사, 판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합니다. 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서울 종로의 단독주택을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 현재는 엑슨모빌인데요. 이곳의 자회사에 월세로 재임대하면서 1억여 원의 선입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그 당시 한 후보자는 통상산업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당시 엑슨모빌사는 정부 사업을 수주하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던 터라서 월세 계약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반장이 되게 정리를 잘해줬는데 그럼 이제 그 밖에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고 또 뭐 론스타 연루 의혹, 배우자 그림 판매 소득 논란 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벼르는 게 한덕수 후보자 말고도 이제 2명이 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민주당은 10관왕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는 무려 10관왕입니다. 퍼펙트. 당선인과의 끈끈한 인연이 뚫기 어려운 방패막이 되어 검증을 패싱한 결과입니다. 네, 정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두 자녀가 잇따라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는데 아버지로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두 자녀가 입학할 당시 정 후보자는 각각 경북대 병원 부원장 그리고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물론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 뭐 그 이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여기에 요추 6번 논란을 일으킨 아들의 병역 의혹도 있는데요. 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5년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진단서로 병역을 회피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4급 판정을 받고 2개월 뒤에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외에 가정주부인 배우자의 예금액이 급증한 부분, 그리고 경북대 병원장 시절에 심야 법카 사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인철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 후보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찬스인데요. 김 후보자의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두 자녀까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특히 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 회장에 재직하고 있을 때 두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외대 총장이던 시절에는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징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백반장, 예. 백반장이 다 적었어요, 혼자서? 네, 혼자 다 적은 백마코 심하네. 좀 도와줘야지. 아니, 백마코 또 뭐야, 백마코. 백반장이 정말 JTBC에서. 백마코 괜찮은데요? 백마코? 백마코 좋습니다. 저도 네. 이제 마코자를 넘길까요? 네. 정말 제 JTBC에서 정년을 채우고 싶다는 그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판서였는데요. 욕점만 잘 속속 뽑아서 정리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두 후보자를 보는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두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멋있는 모습이 뭡니까? 사퇴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뭐 두 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무리가 되는 분들은 한번 아니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속 남아서 우기는 게 웃긴다기보다 강하게 주장하시는 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까? 이런 느낌이요. 네, 오늘 백반장이 너무 고생이 많네. 사건 반장에는 안 가는 걸로 합시다. 너희 상당히 가면 또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정 의원님들이 지금 박마커 몰아내고 백마커 가자 이런 댓글이 백반장, 지금 막 백마커 올라오고 다 해요. 네. 두 개 다 백다의 백마커로 미리 와서 앉아봐요 좀. 네, 알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말 바야흐로 청문 전국이 펼쳐지니까요.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마커 아니 백반장 앞으로 사건 반장 양원보 나 얘기 좀 해요. 힘들게 저걸 다 쓰면 어떡해.